이성구의 속물경제 소비자 팁입니다. 오늘은 우리 속물경제의 기본적인 생각들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부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좀 이상할 수도 있죠. 특히 최근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부자를 괴롭히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자를 벌 주고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해요. 뭐 과거 조선시대나 중세 이런데 의적들이 나타나서 부자들의 재산, 창고를 도적질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전부 환호하고 하는 TV의 장면 같은 거를 보면은 뭐 그럴듯하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부자가 그런 탐욕에 대해서 죄를 물어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눠주면 잠시 가난한 사람들이 기쁘고 편안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만일 시장에서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누구도 부자가 되려고 일하거나 저축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저 취미활동 수준에서나 일하고 저축하게 된다면은 모두가 가난하고 하루살이 같은 삶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집을 져도 건축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할 테니까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고, 의사들도 환자를 열심히 보지 않아서 조금만 보고 환자들이 기다려야 되겠죠. 식당 주인도 자기가 요리하고 싶을 때만 문을 열고, 그러니 배고픈 사람들이 가서 기다려야 되겠죠. 택시 기사도 조금 피곤하면 쉬니까 택시 타려면 전부 줄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열심히 저축하지 않아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집을 마련해주고 노후 대비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율은 엄청나게 높아져야 됩니다. 괜히 엉뚱한 취미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다간 부자로 단죄되고 징벌적 세율에 시달릴 테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조선시대 말기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렴 주고 이런 말들도 했지만 바로 조선시대 말기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양반이라든가 그 지방 수령에 의해서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뺏기기 때문에 부자가 될 생각을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그죠?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벌고 살자.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기 어려웠던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 설명을 극단적인 경우라고 비판하겠지만 지금 정부의 이상이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입시에 있어서도 어떤 학업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보다는 사회 통합 전형이라는 명목으로 출신 성분에 따라서 특정 계층에 입학 우선권을 주고 학습 능력보다는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부부 같은 사람들도 나왔던 거죠. 근검 절약으로 모은 재산도 어떻게든 벌금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서 한 세대가 지나면 세금으로 완전히 뺏을 계획을 만들면서 그걸 공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북한 수준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공산주의를 하기 전에는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해도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제 주장을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꼭 틀린 거는 아니지만 지금 정부의 핵심 이념이 그에 가깝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 그런 생각들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포장한다면은 거짓이요 사기라는 겁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만일 사회가 일하고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하기보다 오로지 운과 선동으로 출세하는 능력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거가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면 인간들의 DNA는 어떻게 되냐면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기보다
운에 기대고 선동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려고 그래요. 불로소득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땀의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우리가 불로소득에 대해서 정의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카카오톡을 만들어가지고 몇십 조를 벌었는데 얼만큼이 노동의 대가인가요? 카카오뱅크를 만들어가지고 또 몇십 조를 벌었는데 얼만큼이 노동의 대가인가요? 만일 지금 좌파들이 얘기한 것처럼 소비한 에너지를 초과해서 얻은 부분을 불로소득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IT 기업들의 돈들은 전부 뺏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불로소득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들이 실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로 집권한 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게 있나요? 만일 오로지 우리가 노력의 대가로만 생각한다면 김부겸 총리가 불로소득을 비판했는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았으니 그것도 불로소득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부자들이 부유해진다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보통 항공석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죠.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 저도 되게 위화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부자들이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탄다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이코노미의 좌석이 좁아지는 걸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비행기가 큰데 그중에 일부를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에 할당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좁게 탈 수밖에 없어. 근데 만일 부자들까지 모두 이코노미에 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항공 편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요들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좌석의 면적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코노미 티켓 값은 올라갈 수도 있게 됩니다. 위화감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면적당 가격으로 보면은 비즈니스가 이코노미보다 비싸고 항공사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항공편과 싼 이코노미 좌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보면 알게 됩니다. 요거의 5배는 안 되죠. 보통 요거의 이코노미 클래스의 한 3배 정도 되는 면적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를 배정해가지고 그거의 5배 정도의 요금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코노미를 싼 값으로 제공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비슷하게 자립형 사립고를 요새 없애야 된다고 좌파 교육감들이 아주 난립니다. 이 학교가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입시 위주의 교육만 하고 있다.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설립 취지에 안 맞다. 그러면서 지정을 취소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를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일반 고등학교가 좋아질까요? 내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고교가 나빠진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하고 재단 지원으로 운영됐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앞으로 자사고를 전부 지정을 취소해서 일반 고등학교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그 자사고들의, 그러니까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들에 대해서까지 정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산을 대폭 증액하지 않는 한 일반 고등학교 한 개 학교당 정부 지원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일반고의 교육 서비스 수준도 떨어지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 병원에서 비싼 1인 병실 때문에 다인실 입원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의 스페이스를 비싼 1인 병실이 차지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1인실의 고가요금 책정으로 병원들은 다인실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경영적인 여유를 갖게 되고 의료 혜택도 가능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양도소득세,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리면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집값은 떨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거치는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은 대단히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다주택 소유자도 아니고 2% 부자한테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2% 부자가 파는 걸 가지고 공급이 2% 부자가 반 팔면 1% 정도의 고급 주택 공급이 늘겠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서민들이 이익을 볼 만큼 공급이 될까요? 그런 핀셋 정책으로는 화풀이만 될 뿐이지 집값을 잡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높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아무도 집을 팔지도 않고 부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영리하게 똘똘한 한 채만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세수는 줄고 정부의 기대는 공공주택이 아니면은 임대주택은 공급도 어렵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똘똘한 한 채만 가지면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정부가 공공주택을 마구 하지 않는 한 임대료는 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부자 잡겠다면서 가난한 사람을 잡고 공영임대주택, 민간이 원하지도 않는 곳에 마구 지을 수도 있는 공영임대주택으로 정부가 완장차는 일만 키우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부자들을 자유롭게 해서 그냥 부자들이 돈이 있으면 자식들을 비싼 등록금 내고 원하는 학교에 보내라. 다만 그런 경우에는 특별교육 부담금, 그래서 미처 그런 부담 능력이 없는 아동 한 사람의 교육비 수준의 부담금을 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 그거 싫어 그래가지고 다른 집 자식을 비싼 등록금으로 보낼 수도 없을 거고, 결국은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재산세도 그렇게 징벌적 수준으로 받을 게 아니라 합리적 수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집값의 1%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세를 부담하면 당신이 넓은 집에 살든 100채를 갖든 관계없다. 그러면은 부자들 중에는 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결국 고용 창출이 되고 예산 절감의 세수도 늘어날 것이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고 자기가 하루는 뭐 삼성동에서 자고 하루는 반포동에서 자고 하루는 성남 가서 자고 이럴 거 아닐 거거든요. 일부는 임대하게 될 거니까 결국 임대주택도 원활하게 공급돼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이 고급 식당에 가고 또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게 되는 것이 아닌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그만큼 고용이 되고 세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국민 모두가 인민복만 입고 싸구려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강요한다면은 그 사회는 결국 모두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난하게 되고 못 살게 되는 거죠. 예. 경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